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없으시죠? 여야 정당 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예, 총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때랑 비교해도 표정이 좀 많이 달라졌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다. 이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최 교수님. 일단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는 게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 처음이었다고. 처음이잖아요. 예. 완연하게 달라진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겠다. 이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정치를 잘 안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상당히 경직됐다는 얘기였겠죠. 예. 경직됐는데 이제는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이렇게 진 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때 졌는데 이렇게 지진 않았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인데 그때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 패배했는데 115석이었어요. 그게 거의 두 번째예요, 이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수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는데 일단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 모르죠. 특정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번 영수회담 때 어떠한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회동에서 만남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예. 야당의 주장이나 요구에 얼마나 응답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내용은 지켜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사실 그 의정 갈등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네. 좀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을 이제 언론이 많이 했거든요. 예. 1차 좀 변화를 하긴 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결정하도록 하긴 했는데 예. 50 내지 100%에서 좀 이렇게 증원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 그거는 일단 이제 한 발 후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름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제까지는 절대 2,000명에서 좀 양보 못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태도 변화는 확실히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직접 소개하신 거 여전히 좀 어색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본인도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는 저희가 칭찬을 아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화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이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어색하시더라도 좀 계속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논란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때 중단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좀 여겼거든요. 만약에 그때 중단 안 하시고 계속 했더라면 예. 차차 정착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예. 이제 많이 거기 적응이 되셨을 사실 거고. 도어 스태핑을 했던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말고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의미가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실 때 얘기한 것도 소통하시겠다라고 이제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딱 맞는 그런 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셨더라면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어색하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셨을 텐데 이제서라도 어찌됐건 이제 그런 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단순히 이제 태도 변화의 문제가뿐만 아니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변화를 하라는 게 국민적 어떻게 보면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걸 따르신다면 제가 보건대는 국정수행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당장 국민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제 영수회담 관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이 진행됐는데 자, 어떤 것들을 의제로 올릴지 양측의 기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언론도 여러 가지 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건 경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자, 최 교수님. 네.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이 의제는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서 한 글쎄 그런 말입니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랄지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 꺼내서 일종의 뭐 견제구를 던지듯이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 이전에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일종의 실무회담의 성격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과 지금 여당의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인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자. 지금 안 풀렸으니까. 예. 항상 적대적이었고 법안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실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나겠다는 건데 이렇게 양쪽의 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원내대표가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 정당에 있는 분들도 이런 거 태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하겠다는데 왜 굳이 나서가지고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아예 이걸 딱 차단하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민주당이 의제에 안 올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공직기강 비서관 보도가 나왔잖아요. 법무 담당관하고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얘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실무회동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났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밑에서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의 입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 좋으나 예.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이제 좀 바꿔라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대통령께서 변하겠다는데 왜 이분들은 안 변합니까? 대통령도 변하겠다고 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그런 전 이분들 상황에서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도 바꿔라 이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용서회담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자꾸 싸움 적대의 이 전선을 만드냐고요. 저는 그거는 이 양쪽의 대통령과 대표를 보호하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이종훈 평론가 말씀도 좀 들어보죠. 이게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내에서 여당 지지층은 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이기도 하고 네. 또 국정 기조에 이제까지 지켜온 거에 비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좀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또 의제에 올려서 당사자인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강성 지지층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미리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네. 발언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전에 이제 협상에 이제 어찌됐건 여야 영수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여러 가지 예. 이제 뭐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렬이 되는 거고. 근데 결렬돼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 어떻게든 어찌됐건 뭐 크든 작든 합의안들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 좀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거라서 이걸 뭐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그 대통령도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도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마 두 예. 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주고받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금액이 좀 과하죠.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퍼주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그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이 공약도 실천하라고 명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무조건 딱 잘라버리고 난 못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물론 이제 재정 건전화 기조 뭐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보고는 금액을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급 시기를 또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극빈층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절충안이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절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적잖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하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소조항을 그럼 좀 양자간에 합의해서 좀 개선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타결을 좀 짓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싸움이 시작됐지만 가능성은 그렇죠. 열어두고 저는 봐야 된다는 가능성 말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은 뭔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리해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통화한 지난주 금요일 이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당원들이 바라는 걸 읽어주다가 화들짝 놀란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제도의 개헌, 윤석열 탄핵,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안 읽은 거.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 네. 이거는 김땡땡이 한 말입니다. 예, 최창혁 교수님. 네. 앞서 우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지금 이 탄핵 시사하는 발언을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딱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뭐 없다고는 하는데 이 강성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어떻게 비춰질까요? 뭐 강성 지지층도 있고 중도층 지지자도 예.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원고를 미리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했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분도 좀 제가 당황스러운데 윤석열 탄핵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그 강성 지지층에서 바라고 선거 기간 중에 뭐 천하람 당선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임기 단축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 많이 나왔죠. 조국 대표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잖아요. 3년이 남았고 탄핵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탄핵을 하고 헌재에서 그게 인용이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 부분은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단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정치 공세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런 거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저런 얘기가 마치 당론으로 이렇게 정착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부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웃긴 웃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분은요, 지금 영수회담 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어쨌든 뭔가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협치하고 좀 원만하게 해보자라는 건데 너무 이렇게 당해서 옛날의 태도 경고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홍익표 원내대표 경고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영수회담 잘해보자는 그 회담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 원론적으로 지적한 근데 거죠. 제가 왜 강성 지지층 반응을 왜 먼저 여쭤봤냐면 네. 그 선거 때 그렇게 막 달아오르 정권 심판론을 불붙여가지고 달아오르게 해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대통령에게 만남을 먼저 제안하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이제 불만의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 요즘 별로 그 얘기 없던데.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이 부분을- 많이 눈치를 보거든요. 예,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른바 뭐 집토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도층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전 야당이 175석이에요. 범야권까지 192석이고. 그러면 사실상의 국정의 완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을 장악한 겁니다. 보통의 여소야대하고 또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선거 기간하고 달라진 수밖에 없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공약이라는 것도 100%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25만 원 지원금도 금액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대상도 조정할 수 있고 이거 얼마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협과 절충하는 거라서 저는 너무 강성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예. 화들짝 놀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정말로 탄핵을 시키라고 국민들이 시켜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했으면요 이번에 범야권에 200석 이상을 몰아줬겠죠. 예. 근데 200석까지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계속 일부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도 뭐 탄핵 언급을 하고 계속 그래 왔어요. 예. 어떻게 보면 탄핵 중독중 비슷하게 좀 계속 탄핵을 이제 이야기해온 바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능한 선까지는 표를 안 줬다라는 거죠. 그건 뭐 무슨 의미냐? 탄핵까지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대신 탄핵 말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오독해가지고 예. 실제로 탄핵 시도에 나선다? 그럼 또 여론의 역풍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특검 전국을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면은 뭔가 협상 같은 걸 앞두고 좀 뭔가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에 무산되고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 같은 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는 얘기예요. 예, 이태원 특검법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법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슬아슬한 선을 이제 준 거죠. 그건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한테 이제 결국은 재의결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로 넘어갔을 때 예. 이제 그분들 손에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 가게 되면 저는 결국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는데 재의결로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재의결 돼버렸어요. 그럼 대통령은 사실은 더 좀 황당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레임덕이 더 빨리 와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그 특검 전국이 형성돼서 또 이제 미디어에서 그 얘기만 나오고 막 하면 이게 독소 조항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거의 매일매일 특검이 브리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그러니까 것인데. 독소 조항 네. 부분은 이제 여야가 그럼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그런 의제 자체가 영수회담에 올라오는 걸 거부하실 게 아니고 올라온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독소 조항 부분을 아예 이재명 대표하고 그냥 타결을 보는 게 좋아요. 독소 조항은 좀 빼거나 조정하는 거로 해가지고 특검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때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받고 빨리 털고 가는 게 오히려 부담이 없다 그 얘기를 했던 바가 어차피 있거든요. 계속해서 공세를 받을 거 그렇습니다. 털고 가자. 그렇죠. 뭐 이런 저도 우려라는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은 가장 좋은 그 대안이다. 그래서 독소조항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이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그냥 타결을 보는 정치적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 견해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중진들이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서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원내대표도 찐명 인사로 교통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성호 의원 얘기 잠시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돼 있고 체포동의안 발의됐을 때 법무장관이 나와서 한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라든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냥 용인되었고 이런 면에서 국회 위상도 확립돼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입법부 아니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 교수님, 국회의장은 사실 좀 중립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바로 그 당적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그렇죠. 당선이 되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그 민주당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강성 지지층이 그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도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들,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접수한 거죠.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었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른바 뭐 아까 찐명 얘기가 나왔는데 찐명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되려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른바 명심이라는 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분 분명히 이건 뭐 그렇게 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도 그쪽 분위기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강경파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안이 그래요.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싸움이 나면 강경파가 득세하기 나름인데, 근데 이건 다 그 조직의 논리는 이해는 하겠는데 선거 직후이기도 하고 압도적인 이제 의석을 차지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지층들의 어떤 그 득표에 힘입어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가 끝난 이후와 끝나기 전은 달라야 돼요. 끝난 후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란 얘기가 아니라 선거 중에 상대방의 레토릭으로서 공격한 측면들하고 이제 실상 완전히 정권을 잡았거나 의회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 좀 우려스러운 게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아직은 뭐 초기입니다만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기계적 중립 같은 거 안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장의 당적을 이탈하라는 얘기는 당적을 초월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당파적 편향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회의장이 의전서를 2위 아닙니까? 입법부의 수장인데 적어도 물론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친정 정당을 편들 수 있어요. 사람이고 정치 현실이니까. 근데 아주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우리는 기계적 중립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리 선거운동 과정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장 선거운동 과정이라도 이건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최 교수님도 이런 상황은 좀 거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적어도 양쪽 정당의 이 대치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합의를 모색해서 합의제 정치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회의장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예 이제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계적 중립 필요 없다. 강선이 주무로 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협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잠깐 제가 아까부터 참 지적하는 게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이 190 이상 몰아주는 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 여야가 공히 이제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수회담도 앞두고 있고요.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22대 국회 아니겠어요? 예,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1인 체제가 너무 공과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치르더라도 결국 명심이 실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명심을 업어야 지금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심 경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됐다. 그리고 당적을 버렸을 때 그 이후에도 명심을 전적으로 따를까?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역대 국회의장이 다 그렇게 했듯이 이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삼부 요인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길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남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행동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사실은 당적을 떠났다고 하지만 언제나 국회의장들이 친정 생각을 조금 먼저 합니다.
그래서 늘 논란이 좀 있었던 바고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가능한 한 좀 중립을 좀 취하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살짝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정편을 드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해 왔고요. 예. 이번에도 뭐 일단 명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국회의장 되고 나면 또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 국민의힘 상황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중진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의원의 전언 잠시 듣겠습니다. 우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몇 분 추천을 받으신 분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관리형은 관리형인데 혁신적인 관리형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어떤 그 비대위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 국민의힘 방향을 좀 상징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겠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근데 비상대책위원회에 비상자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워낙 크게 졌어요. 그냥 여서야 돼. 그냥 패배한 게 패배할 수 있죠. 선거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벌써 10일 날 선거했고 오늘 23일이니까 그렇죠. 벌써 2주가 가까이 흘렀는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기 위해서 이제 관리형으로 가자. 뭐 관리형이 됐건 실무형이 됐건 그런 레토릭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관리형을 가되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 선거가 왜 이렇게 졌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지율이 정체되는지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이란 말까지 안 되더라도 성찰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절차만 일단 조기 전대로 가자. 그리고 전당대회 해서 거기서 뽑히는 지도부가 이제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자는 얘기인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럼 무슨 6월, 7월 아닙니까? 그 선거 끝나고 석 달이에요. 그럼 그때 와서 새로운 지도부가 반성만 성찰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야 협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집권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형으로 결론 맺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직도 국민의힘이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정신 못 차렸다. 진짜 아직도. 왜 이게 이 선거 결과가 뭔지를 민심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진 간담회 하기 전에 당선인 모임도 한 2번 했고 낙선자 모임도 했는데 여기서 뭐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의 민심 얻는 데 실패했다. 여러 가지 쓴소리가 나왔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은 무능한 조폭 그리고 저쪽 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쇄신책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관리형으로 간다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서 이제 당원 100%로 바꾼 거 도로 좀 원위치 시키자. 그래서 이제 민심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혁신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요한 건 비대위가 아니고 차기 지도부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혁신형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이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해서 사실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빨리 가는 게 좋고 관리형 비대위가 정말 제가 보건대는 관리 이상의 일들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 때 사실은 그 김기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를 많이 했습니까?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경원 후보, 뭐 또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좌절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이제 뒀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또다시 친윤 비대위가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윤 성향의 그리고 이제 뭐 상시 지도부이긴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혁신을 하면서 그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 비대위가 과도하게 이런저런 것들 룰 관련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막 지난번 그 비대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좀 말씀하신 그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요약해 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 쇄신이 논의되고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근데 가지 지금까지 않고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다시 이제 가능하겠느냐? 윤심이 반영이 돼가지고 뭐 이제 이게 비대위가 과도하게 차기 지도부의 형태에 이제 관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좀 이제 실패를 이제 예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번엔 역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 지도부를 너무 그 친윤 지도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선 그 어제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이 이제 친윤은 아니지만 나라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최 교수님, 홍준표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말도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누가 대통령을 흔들었나요, 지금?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는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바꿔야 되겠다고 직접 얘기도 하고 이제 정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태도의 변화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회담도 하겠다고 전화도 하셨고. 예. 근데 저렇게 대통령 흔든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이 다 대통령 흔드는 거로밖에 안 비춰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오찬 회동 거절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예. 최근이 되면 어제 그저께 얘기긴 합니다만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을 거치게 비판했잖아요. 전 비판이 아니라 그건 공격의 차원으로 보는데 홍준표 시장이 아마 계산된 발언일 거예요. 그런 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하나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정치인이 이제 모든 발언이 정치적인 해요. 그리고 차기 대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치인이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 이익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최소한은 당위적인 얘기는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누가 대통령 흔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대통령 오히려 아낀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시 강성 지지층 모아서 뭔가 여권에서 위상을 확립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면서 당내 지지층을 좀 확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언론에서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거보다는 일차적으로 그 친한파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한동훈파. 그러니까 지난 그 이제 한동훈 이제 위원장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갈아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위원장으로 갈아탔고 그분들 아직까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돌아 안 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한동훈 위원장 속된 말로 좀 최대한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지금 있는 세력들을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떼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시 일부 복귀하고 또 자기 쪽으로 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주요 타겟은 그럼 한동훈 전 네, 위원장 친한동훈파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실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사구팽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시장은 거의 업무 시간의 절반을 SNS 보시는데 활용하지 않으시나 싶어요. 댓글 다 보시고 이거 내가 좀 대응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직접 지금 나서서 대응해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우리는 친구 사이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